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밤, 한 여자가 라디오 스튜디오의 마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몇 년간 삼켜온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죠.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연입니다.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 한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저 목소리, 저 얼굴, 분명 몇 년 전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사라졌어야 할 사람.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브레이크를 고장낸 차에 태웠던 그 아내가 지금 살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라디오 방송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과 폭수, 그리고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끝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전 단순히 술 한잔하려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그랬죠. TV는 켜기 귀찮고 그냥 유튜브에서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1시 익명사연이라는 채널이 자동 재생 목록에 떴고 전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남들에게는 말 못할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뭐 흔한 사연 방송이겠거니 했죠. 맥주 캔을 따면서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행자가 읽기 시작한 첫 문장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제 생명보험을 든든하게 들어주더니 조금만 고생하면 다 같이 편해진다며 웃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문장 제가 몇 년 전에 아내한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우연이겠지, 그냥 흔한 설정이겠지 하면서도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 소름 끼쳤어요. 빚에 쫓기던 남편, 회사 여직원과의 관계, 비 오는 날 밤 고속도로 사고. 하나하나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일부러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게 했다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창밖을 돌아봤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새 아내 나경이한테도 숨긴 일인데. 근데 어떻게 저 방송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과 진실을 알게 된 사람 중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손이 떨렸어요. 방송을 끄려다가 채널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밤 11시 익명사연 진행 한수진. 수진. 죽은 아내 이름도 수진이었는데. 아니야, 흔한 이름이야. 그냥 우연이야. 그날 밤 전 악몽을 꿨습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 꿈이었어요. 사실 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랬어요. 아내 도시락 싸주고 월급날이면 치킨 사 먹으며 웃던 평범한 남편이었죠. 주말엔 같이 마트 가서 장도 보고 밤엔 드라마 보면서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다는 것만 빼며. 시어머니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병원 한번 가봐라. 그러다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 둘 중에 누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요즘 난임 시술 좋다던데 한번 해보지 그래. 아내는 혼자 산부인과를 다녔어요.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 그래도 아내는 자기 탓을 했죠. 내가 뭔가 문제인가 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전 별다른 위로를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어요. 그때 이미 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으니까. 회사에 새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이 있었어요. 최나경. 28살의 당찬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눈매, 항상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사람들을 휘어잡았죠. 처음엔 그냥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사주는 정도였어요. 과장님, 오늘 회의 발표 멋있었어요. 그런 가벼운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야근 후 술자리가 되고 어느 순간 모텔 방에 있더라고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현관문을 열면 고생했어요 하며 가방을 받아주는 아내. 근데 나경이는 달랐어요. 오빠, 우리 대출만 갚으면 가게 하나 차려서 새로 시작하자. 오빠는 능력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빚이 문제였어요. 사업 보증 잘못 썼다가 몇 천만 원이 날아갔죠. 친한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친구는 잠적해버렸습니다. 매달 이자만 갚기도 빠듯했어요. 은행에서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했고
카드값 결제일만 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느라 불안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웃어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면 되죠. 저도 파트타임이라도 구해볼게요. 그 웃음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내와 있으면 현실이 보였거든요. 낡은 아파트, 10년 된 가전제품, 새지 않게 붙여놓은 벽지. 근데 나경이와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새 차, 새 가게, 새 출발. 그러다 보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경이가 먼저 꺼냈어요. 오빠 같은 가장들은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때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아내가 사고라도 나면, 보험금이 나오면, 빚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으면. 처음엔 그냥 생각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면 되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느 날 전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요즘 주변에 사고 나는 사람들 많던데 우리도 보험 하나 들자. 혹시 모르잖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챙겨주니까 든든하네요. 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줘요. 서류에 도장 찍는 아내 손이 살짝 떨렸던 것 같은데 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니 못 본 척했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까지 아내 이름으로 잔뜩 가입했어요. 보험 설계사는 좋아라 했죠. 와 정말 아내분 생각 많이 하시네요. 요즘 이렇게 든든하게 트시는 분들 드문데 높은 수당이 나올 테니까요. 전 계약서를 정리하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면 빚 다 갚고도 남겠어. 새 출발할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자꾸 어두운 것 같은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전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다 우리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리고 덧붙였어요.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도 다 같이 편해질 거야. 그 말을 할 때 아내 눈을 못 봤습니다. 창밖만 보면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결심한 거예요. 아내를 없애기로. 그 순간부터 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었죠. 나경이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 없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보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경이는 미리 알아봤는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사고사여야 돼. 자살은 안 나와. 그리고 음주운전이면 감액될 수 있어. 블랙박스도 조심해야 하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레이크 문제면 어때? 기계적 결함이면 막을 수 없잖아. 나경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못 잡지. 근데 정말 할 거야? 전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게 맞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린 행복할 자격 있어. 피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새로 시작하자. 며칠 뒤 전 정비소에 들렀어요. 아는 형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형, 브레이크 점검 좀 해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형은 차를 들어올리고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패드가 좀 닳긴 했는데 아직 괜찮아.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누가 만진 것 같은데? 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그냥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냥 정기 점검만 해줘. 사실 전날 밤 제가 만졌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어설프게 배운 방법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조금 건드렸습니다.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특히 빗길에서 밟으면 제대로 작동 안 할 겁니다. 압력이 세면서 브레이크 액이 빠져나가도록 아주 작은 구멍을 냈거든요. 비 예보가 나온 날이었어요. 일기예보를 확인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끝내야 해. 저녁 무렵 나경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야. 답장이 왔어요. 조심해. 끝까지 침착하게.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 비 온대요. 우산 챙겼죠? 그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근데 곧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안 돼.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나경이와 만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나야 하는지, 시간은 언제쯤이 좋은지. 블랙박스는? 끄라고 할게. 밤에 전원이 나갔다고 하면 돼. 경찰 조사는? 슬픔에 빠진 남편 연기하면 돼. 처음엔 의심해도 증거 없으면 넘어가.
나경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곧 자유로워져. 이것만 넘기면 진짜 새로운 삶이야.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밤 10시쯤 아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술 취한 목소리로 연기했어요.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운전 못할 것 같아. 당신이 차 좀 가지러 와줄래? 미안해. 아내는 잠옷 입고 있었나 봐요. 지금요? 비 오는데요. 택시 타요. 전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택시비도 아까워서 그래. 미안해, 제발 좀. 아내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결국 알았다고 했어요. 어디 있어요? 전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에 급커브 구간이 있거든요. 야간에는 조명도 어둡고 핏길이면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듣는 상태에서 급커브를 돌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 휴게소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또 피웠어요. 나경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끝나. 답장은 안 왔어요. 그냥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는 사람 없나? CCTV는 어디 있나? 알리바이는 완벽한가? 전 회식 자리에 있었고 술을 마셨어요. 동료들이 다 봤습니다. 아내가 절 데리러 오다가 사고가 난 거죠.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혹시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부인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짜 된 거구나. 어디요?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 차에 올라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곧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와 소방차가 와 있었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피탈 아래로 떨어져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고 연기가 자욱했어요. 경찰이 저를 세웠어요. 가족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에 많이 탔습니다. 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에 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시신한 굴을 발견했는데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치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달랬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힘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전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안도했어요. 성공했어. 이제 끝났어. 병원에서 치아 기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내가 맞을 거라고요. DNA 검사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장례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전 장례 절차를 밟았어요.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며느리가.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나경이도 왔어요. 직장 동료 자격으로. 검은 옷을 입고 조문을 했습니다. 빈소를 나가면서 제 손을 슬쩍 쥐더니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 전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보험금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았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나경이와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주택가 조용한 곳에 아담한 카페였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원두도 좋은 걸로 드렸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보험금으로 장사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들 대단하다고, 씩씩하다고, 돌아가신 부인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전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꿈에 아내가 나타나 왜 날 죽였어? 라고 물어보는 악몽을 꿨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것도 안 꿨습니다. 나경이랑 정식으로 결혼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아내 제사도 안 지냈는데 너무 빨리 재혼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도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았어요. 카페 2층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카페 장사도 잘 됐고 빚도 없으니까 편했습니다. 주말엔 나경이랑 드라이브도 가고 맛집 투어도 했어요. 예전에 아내랑은 돈 아껴야 한다고 안 가던 곳들을 마음껏 다녔습니다. 가끔 꿈에 아내가 나왔지만 곧 잊었어요. 새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방송을 들은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남편은 회사 계약직 여직원과 사귀었고 보험금을 노렸고 브레이크를 고장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경이도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멈칫하더니 물었어요. 오빠, 이거 우리 얘기 같은데? 전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세상에 그런 사건 한두 개냐? 흔한 거야. 드라마 작가들이 맨날 쓰는 소재잖아. 근데 나경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비슷해. 생명보험, 빚, 계약직 여직원, 비 오는 날 사고. 하나하나가 다 우리 얘기야. 혹시 누가 알고 있는 거 아냐? 그날 다른 사람 본 거 아니야? 전화를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도 몰라. 우리 둘밖에 없었어. 나경이가 되받아쳤습니다. 그럼 오빠가 누구한테 말한 거 아냐? 술 먹고 실수로 말한 거 아냐? 전 더 큰 소리로 부인했어요. 내가 미쳤냐? 그런 걸 왜 말해? 우린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공범 관계였던 끈이 서서히 목을 조여왔어요. 밤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한편 방송은 점점 인기를 얻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거 진짜 실화 아니냐, 너무 구체적인데?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라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어떤 청취자는 몇 년 전 기사 링크까지 찾아와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 몇 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부부 기사랑 똑같은데요. 강민A 측의 석수씨 부인 한수진씨 사망 사건. 제 이름이 인터넷에 떠돌았어요. 댓글은 더 과열됐습니다. 이 사람 찾아야 하는 거 아냐? 경찰은 뭐해? 살인 아니야? 전 패닉에 빠졌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줄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강민수래. 혹시 그 방송에 나온 사람 아닐까? 아내 죽고 보험금 받아서 가게 차렸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그때 사고 말인데요. 시신 확인 기록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이미 종결된 건인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전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는 며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나경이와 사이도 더 나빠졌어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내가 누구한테 말한 거 아냐? 아니, 오빠가 입산 거 아니야?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카페 장사도 엉망이 됐어요. 손님들이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방송 들은 사람들이 혹시 저희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경찰에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봤어요. 제 서명이 들어간 보험 서류, 사고기사, 정비소 방문 기록, 심지어 나경이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협박이겠지. 돈 달라고 하는 거겠지. 근데 이틀 뒤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생방송 출연하십시오. 아니면 내일 경찰서로 갑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전 나경이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 경찰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수할까? 나경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해. 난 모르는 일이야. 나는 그냥 오빠 말 믿고 사귄 것뿐이야. 오빠가 알아서 한 일이잖아. 그 순간 알았어요. 나경이는 이미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필요하면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본인은 빠져나갈 생각이라는 걸. 공범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돈을 주든 협박하든 아니면 모든 걸 부인하든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방송이니까 편집도 안 될 거고 제가 잘만 얘기하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방송 당일 전 얼굴을 반쯤 가리고 방송국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커피를 마셔도 진정이 안 됐습니다. 스태프가 와서 말했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스튜디오 문이 열렸어요. 조명이 환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전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방청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붉은 램프가 켜졌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 익명 사연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한 사건의 당사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몇 년 동안 잊으려 했던, 하지만 잊을 수 없던 목소리. 밤마다 꿈에 나오던 목소리. 유리창 너머에서 진행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조명에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전 숨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씨. 아내였어요. 한수진. 죽었어야 할 사람. 제가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살아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보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분명한 얼굴이었어요. 전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죽었잖아. 시신도 확인했어. 어떻게? 방청석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스태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내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입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카메라, 방청객, 스태프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어요. 그날 밤 전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걸요. 사실 전 그날 밤 차 안에서 죽었어야 했어요. 남편이 알려준 대로 고속도로에 올라탔고 휴게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트로트 방송이 나왔습니다. 요즘 따라 더 듣기 좋네 옛날 노래들.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앞차 미등만 겨우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남편을 빨리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급커브 표지판이 보였어요.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페달이 이상했어요. 푹 하고 밑까지 밟혔는데 차가 안 서는 거예요. 왜 이러지? 다시 밟아봤습니다. 여러 번 밟아봤어요. 근데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으로만 미끄러졌습니다. 급커브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핸들을 꺾었지만 핏길이라 차체가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제발. 가드레일이 보였어요.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백이 터졌어요. 차가 빙글빙글 돌더니 피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몇 번을 구르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들은 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도 다 같이 편해질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전 낯선 병실에 있었어요. 하얀 천장, 산소 냄새, 기계 소리.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깨어나셨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골절상이 심합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전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기억상실증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절 구해준 건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밤늦게 화물을 싣고 가다가 사고를 목격했대요. 차가 피탈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고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갔답니다. 차는 이미 불이 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가 쓰러져 있었답니다. 아마 차가 구르면서 문이 열렸고 저는 밖으로 튕겨나간 것 같았어요. 기사님이 저럽고 올라와서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시신을 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웠으니까요. 불에 많이 탔고 운전석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운전자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시신은 제가 아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히치하이킹을 하던 사람이거나 다른 사고 희생자였을 겁니다. 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몇 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끔 어렴풋한 장면들이 떠올랐지만 누구의 기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같은 것도 보였고 누군가의 얼굴도 보였지만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멍하니 봤어요. 나는 누구지? 왜 여기 있지? 집은 어디지? 가족은 있을까? 그때 말순 할머니를 만났어요. 병원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폭도를 지나다가 제 병실을 들여다보셨대요. 회색빛 얼굴로 혼자 누워있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답니다. 사람이 저렇게 외롭게 있으면 안 되지. 할머니는 제 병실에 찾아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님 이름이 뭐예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수진이라고 부를게. 한수진. 괜찮지? 예쁜 이름이야.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수진이요. 입 밖으로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오셔서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동화책, 시집, 소설책. 사람은 말을 해야 산다. 목소리를 내야 해. 억울하면 하늘이 듣게라도 소리를 내야 산다.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전 조금씩 말을 연습했어요. 처음엔 한 문장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괜찮아. 몇 주까지 나자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몇 달 뒤 할머니 댁으로 가서 지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어요. 조용하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할머니 집은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있고 텃밭에 상추며 고추가 자랐습니다. 폭지관에서 책 읽기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동화책, 신문, 시집을 읽었어요. 노인분들이 모여 앉아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네요. 또렷하고 따뜻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임시 진행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폭지관 담당자가 절 추천했어요.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목소리 좋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전 떨리는 손으로 방송국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빨간 램프가 켜지고 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PD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오늘 누군가의 밤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신기했어요. 이게 내 목소리구나. 방송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화로 청취 소감이 왔어요. 목소리가 편안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들려주세요. 그 말들이 힘이 됐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오준호 PD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기적으로 밤 사연을 읽어줄 생각 없으세요? 청취자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전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도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요? PD님이 웃으셨어요. 밤에는 자기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신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밤 11시 익명 사연이 시작됐어요. 방송명은 한별로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서류를 정리하다 PD님이 제 신분증을 보셨어요. 한수진. PD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혹시 몇 년 전 고속도로 사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PD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밤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방송에 많은 사연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자식에게 외면당한 부모,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들. 전 그 사연들을 읽으면서 가슴 한편이 저렸어요. 나에게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나도 누군가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었을 텐데. 근데 아직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D님이 새 사연을 건네셨어요. 사연 뭉치 중에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남편이 날 죽이려 했어요 였습니다. 남편이 생명보험을 잔뜩 들어주더니 어느 비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 지나갔습니다. 빗줄기 와이퍼, 급커브, 브레이크 페달, 가드레일. 그리고 목소리.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도 다 같이 편해질 거야. 리허설 중에 전 말을 잃었어요.
사연을 읽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PD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아요? 쉬었다 할까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연, 제가 겪은 일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기억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조금씩 필름이 이어졌어요. 결혼식 사진에서 웃고 있는 나, 남편 옆에 서 있는 나, 시어머니한테 절하는 나, 난임 검사를 받는 나, 보험 서류에 도장 찍는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오는 밤 혼자 차 안에 남겨진 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던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 조금만 고생하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날 죽이려고 했어. 남편이 날 죽이려고 했어.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강민수라는 이름, 결혼생활, 난임으로 고통받던 시간들, 보험 가입, 그리고 그날 밤. 다 기억났어요. 다음 녹음 날 PD님께 제안했어요. 이 사연 제 이야기를 섞어 읽어도 될까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PD님은 한참 제 눈을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요. 이름은 가리고 사실 확인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고요. 그렇게 첫 번째 고발 방송이 나갔어요. 남편은 제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나서부터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엔 제 눈을 보고 웃었는데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몰래 방으로 들어가고 휴대폰 잠금까지 바꿨죠. 그 순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강민수가 그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공포를 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PD님과 할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화물차 기사를 찾아갔어요. PD님이 당시 경찰 기록을 뒤져서 연락처를 찾아내셨습니다. 기사님은 처음엔 기억 못하시다가 사진을 보시더니 손을 탁 치셨습니다. 아, 그날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여자를 하나 구하긴 했지. 차 밖에 쓰러져 있더라고. 근데 경찰은 다들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나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기사님이 당시 메모를 보여주셨어요. 낡은 수첩에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여성 30대 후반 추정 이름 불명 차량 밖에서 발견. 전 되물었습니다. 차 안이 아니라 밖이요? 사고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 증거였어요. 다음으론 보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일주일 뒤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사고 한 달 전에 보험금이 대폭 증액되어 있었어요. 생명보험 5억, 상해보험 3억, 종신보험 2억. 수혜자는 모두 배우자 강민수. 그리고 사고 나흘 뒤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서류엔 민수 서명과 함께 유가족 대표라는 표시가 또렷했어요. 장례비 지급 완료, 사망보험금 지급 완료. 모두 합쳐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좋아. 당신이 서명한 이 종이로 끝까지 가볼게. 절대 용서 안 해. 방송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을 암시했어요.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 과장이었습니다. 빚 사정도 얘기했습니다. 사업 보증을 잘못 써서 몇 천만 원의 빚을 졌죠. 내 연녀와의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회사 계약직 여직원과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마다 커피를 사주고 야근 후엔 함께 술을 마셨죠. 청취자들은 점점 빠져들었어요. 커뮤니티에선 실제 가해자 찾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사람 찾으면 되는 거 아냐? 몇 년 전 고속도로 사고 기사 찾아봐. 보험금 받은 사람 명단은 없나? 어느 날 밤 전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연자분은 말합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고 밤마다 이 방송이 악몽처럼 들리기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정혜이치 개소기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생방송을 기획했습니다. PD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경찰 관계자까지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한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혹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면 어떡하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보험 서류, 정비소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증거죠. 다만 방송에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황 묘사만으로 충분해요. 민수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입장 밝힐 용기가 있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첨부 파일엔 그의 서명이 들어간 보험 서류, 사고 기사, 정비소 방문 기록, 나경이와 찍은 사진까지 넣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누군가 제보해준 자료였습니다. 이틀 뒤 탑장이 왔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해 주십시오. 전 PD님과 상의했어요. 조건 들어주는 척하고 불러내죠. 어차피 생방송이니까 편집은 안 됩니다. 생방송 당일 스튜디오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방청객, 스태프, 카메라맨, 그리고 경찰 관계자까지. PD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이 갈리는 날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전 대기실 거울을 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몇 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와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수진아, 넌 잘할 수 있어. 억울한 걸 참지 마. 소리내. 붉은 램프가 켜졌습니다. 밤 11시 익명 사연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한 사건의 당사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매우 특별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민수가 보였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안녕하세요, 민수씨. 저예요. 한수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었어? 어떻게 살아있어? 전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떨림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입니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아내가 살아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남편은 제게 생명보험을 들어줬어요. 처음엔 정말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 빚을 갚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저를 없애는 거였죠. 민수는 처음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근데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화면에 하나씩 뜨기 시작했어요. 보험 서류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게 당신 서명 맞죠? 사고 한 달 전에 보험금을 대폭 증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비소 기록이 떴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 차량 점검을 받았다고 하셨죠. 근데 정비사는 누군가 브레이크 라인을 만진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화물차 기사 인터뷰 영상이 나갔습니다. 여자를 차 밖에서 발견했어요. 차 안이 아니라 밖에요. 이미 차문이 열려 있었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어요. 요양병원 입원 기록이 떴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고 요양병원에서 몇 달을 보냈어요. 그 사이 당신은 제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을 받았죠. 10억이 넘는 돈을. 나경이와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연녀와 카페를 차렸죠. 행복하셨나요? 제가 죽은 줄 알고 새 삶을 사는 게 행복하셨나요? 하나씩 증거가 쌓였습니다. 민수는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전 민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제가 죽었다고 믿고 보험금을 받았죠. 그 돈으로 지금의 집과 가게를 얻었나요? 대답해 주세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하다 결국 외쳤습니다. 다 너 잘 살라고 한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했어. 피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그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스태프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동기를 시인한 거였어요. 살인 동기를.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도 여기 계십니다. 경찰들이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난 그냥.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수 씨, 살인미수, 보험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억울해.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목소리가 복도로 사라질 때까지 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전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사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인과응보는 언젠가 돌아온다고요. 빠르게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고요. 다만 그때까지 피해자가 너무 오래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방송 종료 후 민수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나경도 다음날 공범으로 체포됐어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새로 차린 카페는 폐업했고 보험금은 전액 환수됐습니다. 이들이 몇 년간 누려온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뉴스와 인터넷엔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밤 11시 라디오에서 살인미수 사건 고발 죽은 줄 알았던 아내, 생방송서 남편 고발 보험금 노린 살인미수, 라디오 진행자가 폭로. 몇 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은 그렇게 한밤중 생방송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방송 후 스튜디오를 나서며 다리가 풀릴 듯한 피로를 느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옆에서 말순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제 됐다. 이젠 네가 울 일 없다. 잘했어 수진아. 오준호 PD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방송 계속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좀 쉬는 게 좋을까요? 전 한참을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할래요. 아직 말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방송까지 나갔으니까요. 민수는 살인미수로 15년, 나경은 공범으로 10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민수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를 살해하려 치밀하게 계획했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날 밤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붉은 램프가 켜지고 전 마이크를 향해 말했어요. 밤 11시 익명 사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억울한 이야기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한 분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고 또 한 분은 가족에게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 목소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전 조용히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청취자들한테서 많은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보겠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구나.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진짜 살아난 거야. 몸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살아난 거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 전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악몽은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비오는 고속도로도, 브레이크가 트지 않던 그 공포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대신 꿈을 꿀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꿈, 억울함을 참지 않고 소리내는 꿈, 진실이 승리하는 꿈을. 전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혼자 울지 않기를.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기를. 당신의 진실이 빛을 보기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